레드준표 컴백. 홍준표 전 지사가 잠시 후면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두 자릿수도 아닌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홍준표 전 지사가 어떻게 재건해낼까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재건 의지를 어떻게 밝혔는지 그 속내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글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민주당 본부 중대와 제1중대, 국민의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제2중대, 바른정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중대, 정의당의 겹치로 운영될 것이다. 위성 정당들 국민 심판으로 사라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가 될 것입니다. 본인의 바람입니까? 가능성, 현실성 있는 겁니까? 아니, 김태현 변호사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네. 아까 정유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공연성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렇죠. 위성정당? 제일 야당인데 위성정당이라는 얘기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명예훼손을 고소하면 소송감입니다. 홍준표 전 후보의 주관적 희망인 것 같고요. 예. 주관적 홍준표 희망이요. 후보의 등장이 네. 야당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네. 홍준표 전 지사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독특한 캐릭터. 다른 당이 존재감을 상실할 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인데 네. 기회 요인은 홍준표 지사 지난번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보수의 핵심적 기반인 강남 3구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졌죠. 예. 즉 자기 지지 기반이 경남, 대구, 경북 60대 이상의 안보 보수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합리적인 개혁 보수, 중도 보수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들이 좋은 리더십으로 좋은 정책적 경쟁을 해나간다면 예. 홍준표 지사의 캐릭터와 그런 제한적인 지지가 오히려 제3의 중도 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지사 노리는 게 뭡니까 도대체?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떠나서 네. 저 전략은 상당히 일리 있는 전략이에요. 일리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네. 그리고 결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소선거구제 하에서 네. 필연적으로 양당 구도로 재편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으로 재편되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 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 그 만들겠네? 과정에서 바른정당은 네. 일부 분리 견인해서 통합을 이루고 네. 국민의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한 통속이다. 한 통. 네. 이렇게 이제 내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수단으로. 선명 야당의 기치를 걸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이해창 총재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떠난 뒷자리에 조순계, 이기택계, 네. DR계 이러면서 4번호를 하면서 선명 야당의 길을 못 보여줍니다. 결국은 보여준다. 그 길을 보여준 사람이 98년도에 이해창 총재가 들어와서 당내를 통합하고 네. 선명 야당의 기치를 들면서 당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명 야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명 야당의 길을 가는 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선전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당내 민심하고 당 외의 민심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당내에서도 이제 지금 왜 이제 지난 선거 때 패배를 했는가라는 네. 이유를 좀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 보수 진영이라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보수적인 어떤 성향과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수의 품격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강남 지역에서 왜 저렇게 표가 안 나냐 그 이야기 들어보면 홍준표 지사 어떤 주장 중에서 상당히 뭐 설득력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홍준표 지사의 어떤 이런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 과연 보수로서 지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막말 논란으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지사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끊임없는 당내 논란을 네, 일으킬 겁니다. 끊임없는 당내 왜냐하면 논란. 홍준표 지사가 사실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기반이 없죠. 이분이 왜 기반이 없냐면 이렇게 어떤 이 포용적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철저히 하여튼 이 적과 아를 구분시키는 리더십이에요. 본인이 얘기한 난 싸움의 천재.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친박을 어떻게 하냐 누르고 본인의 친홍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당내 투쟁들을 유발시킬 겁니다. 네. 자, 그런 과정에 또 대외 투쟁을 유발시킬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지사의 어떤 저런 리더십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대여 투쟁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결집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더, 왜냐하면 총선이 아직까지요. 3년이 남았습니다. 3년이 남았다. 저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홍문종, 원유철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대표를 올려놔놓고 옛날에 봤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혼자 놔두고 옆에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을 본다면 야당이 과연 홍준표 중심으로 뭉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7월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가 있습니다. 뭐 지지율 8%긴 하지만 어쨌든 제1야당이니까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겠죠. 라인업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차천 타천 뭐 언론 보도에 나온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꾸려봤어요. 뭐 홍준표 의원은 친박 비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문정 의원은 야 뭔 소리야 무슨 친박 비박 어딨어 친홍 반홍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름은 본인들 편한 대로 붙이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쪽 비박 친홍 쪽에서는 뭐 홍문정 전 지사가 나오려는 것 같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그렇다는 겁니다. 친박 반홍 쪽에서는 홍문정 의원이랑 원유철 저 원내대표 뭐 나온다는 것 같고 문제는 이 두 분 김병준 교수, 황교안 전 권한대행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단 친박에서 그 두 사람을 샥 데리고 와서 샥 밀어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구장처럼 이게 저희가 만든 라인업 잘 만든 건가요? 아니, 이게 뭐 상상력이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나 황교안 그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나서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당내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서서 뭐 혹시라도 낙선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는 이제 지금 5시 반에 곧 도착을 합니다. 6시 반 정도면 이제 그 입국장의 모습을 나타낼 텐데 뭔가 하나 말에 던질 것 같죠?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그 입국을 환영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좀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 지사 쪽에서는 이제 대세론을 만들어서 추대론으로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친박 쪽에서는 어떻게 왜 대선도 그랬는데 당권까지 넘겨줄 수 없다. 누군가 대항마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나서서 과연 전국에서 24%를 득표한 홍준표를 꺾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냐 홍준표가 아니냐의 싸움인데 누가 과연 홍준표의 대항마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네 분한테 공통 질문 던질 테니까 아무나 먼저 대답해 주세요. 저는 진짜 궁금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본인의 캐리어는 누가 끌지 궁금한데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캐리어는 나중에 이제 아마 비서가 따로 나중에 비서로 하겠죠. 근데 일단 오면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여 투쟁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청문회 공민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후보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홍준표 전 지사의 목적은 결국은 강한 대여 투쟁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자신만이 당내를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강력하게 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추대론을 강력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여 투쟁도 좋고 선명야당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현재 지지도는 8%입니다. 과연 보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홍준표 전 지사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해답이야 포용성 그리고 확장성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견우는 노.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있습니다. 내일은 노승일 전 부장이 출석을 하는데 노승일 전 부장은 예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내일 노승일 전 부장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관심이 법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저격수라는 얘기까지 있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과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격수 노승일 법정에 등단하는데요. 내일 박과 최, 여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대포폰으로 통화한다. 바로 노승일 전 부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순실은 삼성의 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내일 법정에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견우는 어떤 폭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농단 사건에 어쩌면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노승일 부장입니다. 주역이요. 주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마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포폰으로 통화했으면 어떤 모습으로 통화했고 본인은 어떻게 들었으며 이런 것들 진술할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삼성이 승마 그 말 지원했던 부분, 본인이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했고 경유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런 부분들을 진술할 겁니다. 이렇게 요 진술을 하면 아마 최순실 같은 경우는 본인도 반대 신문을 직접 할 가능성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껏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껏 얘기를 안 하고 뭐 아닙니다, 없습니다 얘기했는데 대포폰 문제가 만약 얘기가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많이 반대 신문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럼 내일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노승일 전 부장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22부 김세윤 부장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증인 신문을 허락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본인이 얘기하고 혹시라도 대치되는 측면이 생긴다면 박 전 대통령도 뭐 재판이 앞으로 한 20, 30번 이상을 해야 되니까 내일 재판에서 얘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그 어떤 자세함이랄까, 디테일이랄까 이런 부분을 노 전 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지어낼 수 없는 어떤 자세한 정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은 그만큼 정확하고 또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영태 씨하고 친구 관계죠. 근데 노승일 부장이 보면 굉장히 관찰력이 좀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기억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본인들이 이제 진술했고 실제로 이 노승일 씨의 진술이 이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핵심을 밝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또 본인이 직접적 어떤 정의감을 좀 갖고 이제 이 사건을 임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지난번 청문회 기억하시겠지만 그 청문회 때 오히려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들을 상당히 뭐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노승일 씨가 이번에 증언했던 것들은 아마 특히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 그 부분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대포폰 통화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재판에서 보면 이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신의 기억력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지난번에 법정에 출석할 때도 보면 굉장히 자료를 많이 갖고 나왔어요. 이분이 보면 예전에 최순실 씨한테 좀 굉장히 강한 게 아주 그 마음속에 많이 맺혔던 모양입니다. 그때 뭐 간장으로 뭐 이제 국수를 비벼 먹기도 하고 월급을 안 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원한 관계도 좀 믿고 해서 아마 내일부터는 상당히 재판 자체가 굉장히 역동성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역동성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아마 현실성이나 그 실감이 나실 거예요. 과거에 노 부장이 어떤 식의 증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라는 거대한 상과 그다음에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그다음에 삼성이라는 데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 검찰이 제출한 제 자료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한 건 한 건씩 들어와 있습니다.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온 거고요. 자, 청문회 전국에서 노승일 전 부장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만 딱 꼽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인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박지원 변호사 잠시 언급했듯이 야 내가 독일에 있었는데 뭐 최순실이 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어. 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특검이 맞추고 싶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삼성의 이 삼각고리가 맞춰질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제 수사에서 만약에 그 퍼즐을 못 맞췄는데 이 재판 증언에서 맞출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승일 씨의 그 증언이 좀 중요한 이유는 2015년에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 씨를 그 승마 관련해서 지원을 했을 당시에 그때 독일에서 이 코어 스포츠에서 재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노승일 씨가 K스포츠 재단의 부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 당시에는 이 코어 스포츠에 근무를 하면서 독일에서 정유라 씨와 최순실을 도왔기 때문에 당시에 그 옆에서 이제 그 통화하는 내용들을 좀 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뭐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한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공모 관계를 좀 입증할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그 시점이 묘하게 삼성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삼성과의 얘기도 만약에 노승일 씨가 증언을 한다면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 증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승일 전 부장이 국정농단의 폭로자였다면 국정농단의 어떤 관여자, 핵심 관여자가 이제 정유라 씨인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 전 부장이요. 제가 아는 정유라는요. 정유라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묘하고 괴팍한 인물 정유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정윤회, 김관진, 정윤회 씨는 이제 정유라 씨의 아버지로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도 빙산 어떤 그 군 비리에 빙산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그렇죠. 꼬집었다고 볼 수 지금 있을까요? 방산 비리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이 노승일 부장이 말대로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 상황 캐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가 어느 날 자신한테 우리 아빠는 김관진 아저씨하고 유일하게 호영호재,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한다. 그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 김관진 아저씨가 김관진 실장을 국가안전부장 실장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노승일 부장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뭐 정윤회 씨가 뭐 다른 동명이인의 김관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우리가 로키드 마틴사의 그 뭐 방산 수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리가 있을 가능성들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들여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순실이 또 정윤회가 미치는 부분이 국가안전보장 실장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큰 어떤 의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 인터뷰지만 만약에 수사가 전개된다 그러면 심각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노승일 전 부장의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도 보셨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박준 변호사. 네. 법정에서 만약에 노승일 씨가 이런 언급들을 하는 것들이 법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볼까요? 지금 이제 구차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거 수사 기록에 다 들어갔었어야 될 부분이고 아마 노승일 전 부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 구성했던 내용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을 부정하고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부인하니까 증인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사 기록 부분에서 반대 신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대 신문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하고 최순실 측에서 다른 반대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노승일 부장이 어떻게 답변할까? 그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신빙성 여부를 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내일 출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겁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온 국민의 시선이 서초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